여러분,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83.6원. 숫자가 화면에 찍히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1997년 IMF의 악몽이 시작되는 건가? 주방은 순식간에 공포라는 연기로 자욱해졌죠. 하지만 그 순간 정부와 한국은행이 필사적인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구두 개입입니다. 더 이상의 쏠림은 없다며 시장을 향해 강력한 호령을 내질렀습니다. 둘째 대안으로 해외 주식 팔고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당근을 던졌죠. 셋째로 우리 주방의 맏형,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의 방패로 불러들였습니다. 환율은 단숨에 30원 가까이 급락하며 1,44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일단 큰 불길은 잡았지만 이 응급처치가 대체 언제까지 버텨줄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은 듯 조마조마하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환율 1,400원에도 온 나라가 비상인데 옆 나라 일본은 엔화 가치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떨어져도 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은 엔저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며 축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도요타 같은 기업들은 영업이익 5조 엔을 돌파하며 기세를 올렸고 일본 증시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4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널뛰기를 하고 즉 엔저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는 중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일본 경제가 버티는 힘이 한국보다 강한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주가가 잠시 출렁여도 국가 부도를 걱정하지 않는 그 여유,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 왜 한국은 위기라고 외치고 일본은 기회라고 웃는 걸까요? 이 기묘한 온도 차이의 비밀, 오늘 경제 요리사가 정밀한 레시피로 그 구조적 뇌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코스는 주방의 안전을 책임지는 비상금, 바로 외환 보유액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 주방의 비상금입니다. 우리 비상금 창고에 지금 4,306억 달러라는 거금이 쌓여 있습니다. 6개월째 꾸준히 늘고 있어서 겉보기엔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적표가 과연 1,480원의 폭풍을 견디기에 충분할까요? 우리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숫자의 화려함 뒤에 숨은 가성비를 따져봐야 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1년 동안 아무 수입이 없어도 해외에서 필수적인 물건들을 사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는 고작 39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죠. 덕분에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뼈저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산해보니 지금 한국의 4천억 달러로는 1년치 수입액을 다 감당하기 어렵고 약 8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옆 나라 일본은 무려 19개월치를 가지고 있죠. 경제 덩치인 GDP 대비 비중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비중은 약 22.2%입니다. 하지만 경쟁 주방들을 보세요. 일본은 30.8%, 대만은 무려 72.4%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방은 덩치에 비해 비상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비상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 주방의 총괄 요리사, 한국은행이 어떻게 주방의 열기를 조절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기술을 공개합니다. 중앙은행은 경제라는 거대한 가스레인지의 화력을 결정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십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서 번 달러는 삼성전자 돈인데 왜 국가의 외환 보유액으로 쌓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삼성전자 돈이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직원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합니다. 이때 시장에 달러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폭등, 즉 환율이 폭락합니다. 이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에겐 치명적인 소금 테러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시장에 넘치는 달러를 사들여서 외환 보유액 금고에 넣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달러를 살 원화는 어디서 가져올까요?
주방장인 한국은행은 일시적으로 없는 원화를 디지털로 찍어내서 달러를 사들입니다. 중앙은행만이 가진 유일한 권력이죠. 반면 사장님인 정부는 시장에 외평채라는 빚, 즉 채권을 내어 마련한 돈으로 달러를 삽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은행, 투자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라고 적힌 외평채라는 종이를 팔고 원화를 빌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시장에 막대한 원화가 풀리는 건 똑같습니다. 이건 주방의 화력을 무작정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오릅니다. 주방의 연기가 자욱해지는 인플레이션이죠. 외환 보유액을 늘리려고 달러를 마구 사들이면 역설적으로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꿈틀거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연기가 너무 자욱해지면 요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두거인은 즉시 강력한 환풍기를 돌립니다. 달러를 사느라 풀었던 그 많은 원화를 다시 회수하는 작업입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에게 통한채, 즉 통화안정증권을 팔아 원화를 회수하고 정부는 앞서 발행한 외평채를 통해 시중에 돈을 묶어둡니다. 결국 달러 매입, 원화 투입, 채권 발행, 원화 회수라는 정교한 과정을 통해 우리 주방의 원화 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고에 달러만 늘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술을 선보이는 겁니다. 수출로 번 달러는 진짜 우리 돈인데 왜 굳이 수거해야 하냐고요. 이 돈을 당장 원화로 바꿔 다 풀어버리면 물가가 폭등하고 자산 거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달러를 미래의 재료비로 냉동 보관하고 시중의 원화는 다시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잔치하지 말고 나중에 진짜 배고플 때 쓰자는 인내의 과정이자 주방의 화력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주방장이 환풍기를 잘 돌려도 소용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존재들이 나타날 때죠. 바로 우리 주방의 큰손 손님들,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지분의 무려 33%가 외국인 돈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핵심 재료는 절반 이상, 즉 54%를 그들이 쥐고 있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2023년엔 700조였지만 2025년 현재는 무려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우리 정부에 빌려준 돈 채권 260조 원까지 합치면 외국인이 우리 주방에서 언제든 빼나갈 수 있는 돈은 무려 1360조 원에 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금고를 볼까요? 우리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은 600조 원, 즉 4,300억 달러 남짓입니다. 계산기 두드려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죠? 우리 비상금을 탈탈 털어도 외국인이 나 나갈래, 환불해줘 라고 내미는 1300조의 청구서 절반도 못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방에 뿌려진 통제 불가능한 기름의 실체이자 우리가 환율 1480원 앞에서 벌벌 떨었던 제2의 IMF 공포의 진짜 모습입니다. 평소엔 문제 없습니다. 우리 식당 음식이 맛있으면 그들도 계속 머물죠.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선 굳이 위험한 한국 주방에 머물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더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는 미국 국채라는 확실한 메뉴가 있으니까요. 결심이 서면 그들은 가차없이 짐을 쌉니다. 우선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확보합니다. 다음은 그 원화를 달러로 바꾸겠죠. 즉, 달러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챙겨 한국을 떠나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원화는 쓰레기처럼 쌓이고 달러는 씨가 마르면서 환율이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겁니다. 우리 비상금 금고는 그 달러 수요를 감당하다 순식간에 바닥이 나버리겠죠? 결국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외국인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식당인 셈입니다. 뇌관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들이 깔고 앉아 있는 막대한 달러 빚, 즉 외화 부채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해외에서 거액을 빌려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들였죠. 이때 빌린 돈은 당연히 달러입니다. 평소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을 넘보는 순간 이 빚은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합니다. 갚아야 할 달러는 그대로인데 우리 장부에 찍히는 원화 빚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억 달러를 빌렸는데 환율이 1,300원일 땐 1,300억 원만 갚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50원이 되면 앉은 자리에서 1,450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빚만 15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당장 며칠 뒤에 갚아야 할 단기 빚이 있는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조금 기다리면 환율이 내리겠지? 그런 여유 부릴 틈이 없어요. 당장 빚을 갚기 위해 시장에서 비싼 달러를 닥치는 대로 사 모아야 합니다. 기업들의 이 공포의 달러 사재기가 환율 상승을 더 부채질하는 지옥 같은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달러 빚의 저주는 정부도 피할 수 없습니다. 환율을 방어하려고 발행했던 외평채 역시 결국 갚아야 할 달러 빚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나라 빚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정부의 허리는 휘어갑니다. 결국 기업은 빚 때문에 은행에 쫓기고 정부는 이자 갚느라 창고가 비어갑니다. 주방 안팎이 온통 터지기 직전인 이 긴박한 상황.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런 뇌관들이 터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한국은행 주방장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치를 봐야 하는 거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본점 주방장, 미국 연준입니다. 한국은행과 연준은 법적으론 남남이지만 경제적으론 본점과 지점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달러라는 식권을 쓰니까요. 만약 본점이 미국 경기가 너무 뜨겁네, 미국 금리 올린다고 선언하면 우리 주방은 비상이 걸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본점이 이자도 더 주고 안전하네 하고 짐을 싸서 떠나버리기 때문이죠. 이걸 막으려면 우리 주방장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우리 식당에서 빚내서 밥 먹던 단골 손님, 즉 가계부채를 짊어진 우리 국민들이 이자 감당을 못해 쓰러지거든요. 이자를 올리자니 단골 손님이 죽고 안 올리자니 달러가 다 빠져나가 불이 나고 이창용 총재가 새벽잠 설쳐가며 연준 의장의 입만 쳐다보는 이유입니다. 본점의 재채기 한 번의 지점은 독감에 걸리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 주방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옆나라 주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기묘한 레시피로 주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미스터리는 이겁니다. 엔화 가치가 저렇게 똥값이 됐는데 왜 나라는 안 망하고 버티는가? 그 비결은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독특한 세 가지 체질 덕분입니다. 첫째, 일본은 막대한 해외 자산을 가진 은퇴한 부자 건물주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버블 경제 시기부터 해외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일본의 순대외 자산은 무려 533조엔, 우리 돈으로 약 5,100조 원에 달합니다. 비록 최근 유로화 강세로 독일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며 33년 연속 1위 타이틀은 내려놓았지만 금액 자체로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여전히 세계적인 건물주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자산이 약 8천억 달러, 즉 1,100조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4, 5배나 큰 보물지도를 전 세계에 묻어둔 셈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일본은 이제 물건을 팔아 돈 버는 식당이 아닙니다. 해외에 사둔 빌딩, 공장, 주식에서 매년 들어오는 이자와 배당금, 즉 소득수지만 2024년 기준 약 41조엔, 한화로 약 40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은 오늘 반도체를 못 팔면 당장 달러가 부족해지는 현역 주방장이라면 일본은 식당 문 닫아도 해외 월세로 떵떵거리는 글로벌 건물주라는 겁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 해외 달러 소득을 엔화로 바꿨을 때의 액수는 오히려 폭등합니다. 엔저가 일본 민간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축제가 되는 기막힌 구조죠. 둘째, 일본의 나랏빚은 가족끼리의 빚입니다. 일본 정부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일본 국채의 약 90%는 일본 국민과 일본 은행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외국인 지분이 33%나 되어 언제든 멱살 잡힐까 조마조마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달러 내놔 라고 독촉할 일이 없으니 일본은 환율이 요동쳐도 우리처럼 제2의 IMF를 걱정하며 밤잠 설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셋째,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접 돈을 법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주방을 전 세계에 다 차려놨습니다.
일본의 해외 생산 비중은 25%를 넘고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절반 이상을 현지에서 만듭니다. 굳이 일본에서 만들어 수출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유럽에서 직접 달러를 법니다. 환율이 오르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재기에 나서는 우리 기업들과 달리 일본 기업들은 느긋하게 해외 지점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 거죠.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의 빚쟁이입니다. 버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서 매년 적자에 허덕입니다. 진짜 부자는 해외 자산을 가진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입니다. 그럼 국민들은요? 죽을 맛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도 지난 30년간 이자를 거의 못 받았습니다. 즉, 초저금리 정책. 게다가 엔저 때문에 에너지와 식량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해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가난한 채권자, 즉 국민의 희생 위에 빚쟁이 정부와 부자 기업이 공생하는 기묘한 구조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요리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주방의 결정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지금의 환율 사태가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하다시피 해외 자산 규모도 내 5배의 차이가 나지만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두 나라의 운명이 갈립니다. 일본은 수확기입니다. 40년간 심어놓은 해외 자산이라는 나무에서 달콤한 열매가 쏟아집니다. 일본은 해외 투자에서 매년 배당과 이자로만 무려 41조엔, 한화로 약 400조 원을 받아옵니다. 4년 연속 역대 최대치죠. 앉아서 버는 불로소득이 어마어마합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파종기, 즉 확장기입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투자 소득이 약 266억 달러, 약 38조 원 수준입니다.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일본 기업들은 해외 투자가 이미 안정궤도라 해외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다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배터리 기업들 보세요.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기술 투자하느라 정신없습니다. 해외에서 번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다시 재투자하기 바쁩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밖에다 계속 심고 있는 단계인 거죠. 한국이 아직 돈을 밖으로 내보내며 성장해야 하는 파종기에 있다 보니 우리 주방에서는 아주 맵고 짠 기막힌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삼성전자의 딜레마입니다. 수출은 대박인데 달러는 어디에 있느냐? 입니다. 뉴스는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경상수지 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환율은 오를까요? 기업들이 번 달러를 국내로 안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공장 짓는 데 써야 하고 환율이 오를 때 달러를 쥐고 있으면 장부상 이익이 커지니 굳이 서둘러 환전할 이유도 없죠. 수출 대박이 곧 환율 안정이라는 공식이 깨진 겁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서학개미의 이중성입니다. 환율 폭등의 주범이자 수혜자라는 겁니다. 요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죠. 서학개미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이 거대한 달러 매수 행렬이 환율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해외여행 갈 때는 아니 환율이 왜 이렇게 비싸 하며 짜증을 냅니다. 정작 본인들이 환율 상승에 일조하고 있는데 말이죠. 더 웃긴 건 환율이 오르면 서학개미들이 가진 미국 주식의 원화 환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서 화가 나는데 계좌를 보면 웃음이 나오는 정말 묘한 상황이죠. 세 번째 아이러니는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개입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습니다. 환율 1480원 앞에서 정부가 개입했죠. 이거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평소엔 시장에 맡긴다고 해놓고 급할 때 개입하면 관치금융이라고 욕먹고 손 놓고 있다가 환율이 폭등하면 무능하다고 욕먹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파종기 국가 정부의 슬픈 운명이죠. 자, 오늘의 긴 코스 요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의 의문, 왜 우리는 일본과 다른가에 대한 답이 이제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결론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기초 체력과 성장 단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축적한 막대한 해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완성형 부자입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져도 국가부도 걱정은 안 합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진행형 부자입니다. 몸집은 선진국이지만
금융 체질은 아직 외부 충격에 민감하고 늘 달러가 부족한 신흥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의 높은 외국인 비중과 기업들의 막대한 달러 빚이라는 뇌관까지 안고 있으니 외부 충격이 오면 환율이 일본보다 훨씬 격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일본과 비교하며 너무 비관할 필요도, 그렇다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성장 단계에서 겪어야 할 필연적인 성장통을 지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긴 코스 요리가 여러분이 경제를 보는 눈을 한층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이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고 유익한 경제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